그날 밤 나는 세상을 떠난 아들의 옛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나 아직 살아있어요. 지금 바로 추모공원으로 와요. 나는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장례식장 분향소 한가운데 서 있었다. 흰 국화의 짙은 향기가 나를 어지럽게 했다. 스님의 독경 소리는 끊임없는 울림처럼 단조롭게 귓가를 맴돌았지만 단 한 글자도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내 생각은 과거의 어느 날 아들 민준이가 내 앞에서 환하게 웃던 그 시절로 향하고 있었다. 나무 이젤 위에는 민준이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예전처럼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끝없는 슬픔이 담겨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오랜 이웃인 김아주머니가 내 팔을 가볍게 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실처럼 가늘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유진이가 이런 날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담. 나는 그 말을 들었지만 대답할 기력이 없었다.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여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것,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연결식이 끝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판에 밝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어머님 기운 내세요. 민준 씨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말들은 바위 위를 흐르는 물처럼 내 마음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경기도 일산 외곽의 작은 집으로 홀로 돌아왔다. 사방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벽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나는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과거 민준이가 늘 책을 읽던 1인용 의자를 바라보았다. 아들은 그곳에 앉아 토목공학 서적을 뒤적이는 것을 좋아했다. 때로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미소 짓곤 했다. 엄마, 이 구조물의 철근이 몇 톤이나 필요한지 아세요? 이제 그 의자는 비어 있었다. 내 영혼에 생긴 결코 채울 수 없는 구멍처럼. 나는 국화차 한 잔을 우려내며 그 온화한 향기가 마음을 진정시켜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손은 쉴 새 없이 떨렸고 뜨거운 물이 탁자 위로 쏟아졌다. 그 뜨거움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서둘러 물을 닦으며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바로 그때 탁자 위에 낡은 휴대폰이 단조로운 진동을 울렸다. 고요한 집 안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시간에 누가 나에게 문자를 보낸단 말인가.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다. 화면이 밝아지고 발신인의 이름을 보았을 때 온몸에 피가 멎는 듯했다. 진민준. 그건 내 아들이 살아생전 쓰던 번호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이미 해지된 번호였다. 눈물이 시야를 가리는 가운데 나는 메시지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엄마, 나 죽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파주 추모공원으로 와요. 나는 그 몇 글자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낙인처럼 내 가슴에 새겨졌다. 이건 불가능하다. 민준이는 이미 죽었다. 내가 직접 영안실에서 그의 모습을 보았다. 평온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이었다. 그렇다면 이 문자는 어디서 온 것일까? 누가 감히 나의 슬픔을 가지고 이런 장난을 치는 것인가? 나는 벌떡 일어섰다.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온 세상을 무너뜨릴 것만 같았다. 나는 옷걸이에 걸린 양모 코트와 차키를 집어들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당장 추모공원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밀어붙이는 것 같았다. 나는 빗속을 뚫고 차를 몰았다. 헤드라이트가 빗줄기를 가르며 나아갔다. 자정의 서울 외곽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젖은 노면을 가르는 타이어 소리만이 나와 함께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그 문자 메시지만이 맴돌았다. 엄마, 나 죽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지만 아주 희미한 희망이라도 있다면 아무리 작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붙잡아야만 했다. 나는 시립추모공원 입구에 차를 세웠다. 묵직한 철문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반쯤 열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위해 일부러 열어둔 것 같았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런 감각도 없었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축축한 공기와 흙냄새가 밤의 한기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깜박이는 노란색 지등이 비뚤어진 묘비들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자갈길을 따라 민준이가 잠들어 있는 새로운 구역으로 향했다. 젖은 낙엽을 밟는 내 발걸음에서 희미한 바스락 소리가 났다. 마치 누군가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듯했다. 내 심장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격렬하게 요동쳤다.
나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기적일까? 끔찍한 진실일까? 아니면 그저 잔인한 장난일까? 멀리 민준이의 무덤이 보였다. 아직 잔디가 자라지 않은 새 흙더미였다. 아침에 사람들이 두고 간 꽃다발은 비에 젖어 시들었고 하얀 꽃잎들이 땅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늦췄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그리고 내 심장이 멎었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바로 내 아들의 묘비 앞에. 내 이름은 임미애. 올해 65살의 싱글맘이다. 나는 내 평생을 아들에게 바쳤고 그를 착하고 재능 있는 남자로 키워냈다. 남편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을 때 민준이는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나는 부엌의 희미한 등불 아래서 봉제 공장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한 푼 두 푼 세어가며 민준이의 학비를 마련했던 수많은 밤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가 성공적인 엔지니어로 성장하는 것을 보며 나의 모든 희생은 가치가 있었다. 민준이는 내 삶의 빛이었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날에도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이유였다. 민준이가 서유진을 내게 데려온 날 나는 마음속에 꽃이 피는 것 같았다. 유진이는 칠흑같이 검고 윤기 나는 긴 머리와 환한 미소를 가진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그녀는 말솜씨가 좋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법을 알았다. 그날 오후 우리 집 거실에서 커피잔을 든 채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어머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민준 씨한테 들었어요. 혼자서 민준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고요. 저도 언젠가 어머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나는 아들뿐만 아니라 딸까지 얻은 기분이었다. 그들이 결혼한 후 나는 일산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방 2개와 거실 하나, 작은 베란다가 있는 크지 않은 집이었지만 내게는 그곳이 추억으로 가득했다. 나는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신혼부부의 삶에 간섭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너희들만의 공간이 필요하잖니. 민준이가 반대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나를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 전 그냥 엄마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나는 그가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결혼 후 첫몇 달은 완벽해 보였다. 유진이는 자주 내게 전화를 걸어왔고 목소리는 늘 명랑했다. 어머님, 주말에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삼계탕 끓여놓을게요. 나는 전화기 너머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가족이 더욱 커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민준이는 여행 사진을 보내주곤 했다. 제주도의 어느 해변에서 혹은 설악산의 장엄한 풍경 앞에서. 사진 속 민준이는 늘 유진이를 끌어안고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내 아들이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구나. 하지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너무나 미미해서 알아차리지 못했다. 주말 가족 식사 모임이 점점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내가 푸짐하게 한 상 차려온 가족이 모이곤 했는데 민준이는 혼자 오기 시작했고 핑계는 늘 유진이가 바쁘다는 것이었다. 서울 시내에서 파트너들이랑 회의가 있대요. 혹은 엄마 연말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유진이는 마케팅 업계에서 일했고 그곳은 요구가 많은 분야였다. 함부로 판단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민준이의 어색한 미소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젊은 부부 사이의 흔한 문제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 후 민준이가 밤늦게 걸어오는 전화가 잦아졌다. 그는 늘 늦은 시간에 피로에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유진이 오늘 집에 안 들어온대요. 그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었다.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호텔에서 잔다고 하네요. 나는 그의 말 속에 담긴 고통을 감추려는 듯한 무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바쁜가 보구나, 아들아. 나는 나 자신도 믿지 못하면서 대답했다. 네, 아내랑 잘 이야기해봐.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나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울 시내에서 파트너들이랑 회의가 있대요. 그저 민준이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고 엄마가 여전히 여기에서 그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민준아, 유진아 하고 부르며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닭곰탕을 부엌 식탁에 내려놓고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었다. 유진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는 동료에게 대하는 투와는 전혀 다른 낮고 다정한 음성이었다. 아니야, 자기야. 어느 날 오후 나는 예고 없이 닭 한 마리를 푹 꼬아
그들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다 나를 발견하고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이번 주말에 어떻게든 처리해볼게.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클라이언트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쿵 내려앉았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나는 유진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밤 민준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내게 전화했다. 엄마, 우리 또 싸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진이가 명품 가방을 샀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거였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계속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 아껴 쓰자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여자들은 다 그런 면이 있단다 아들아.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를 위로하려 애썼다. 어쩌면 그냥 자기 자신에게 상을 주고 싶었을지도 모르지. 진정하고 잘 이야기해봐. 일이 커지지 않게.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대답했다. 노력해볼게요, 엄마.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은 내 예순다. 첫 번째 생일날이었다. 민준이는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새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그는 유진이가 회의 때문에 조금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다. 내 베란다에 토마토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어떤지에 대해서. 하지만 그의 눈을 들여다볼 때마다 나는 그가 감추려 애쓰는 깊은 슬픔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유진이를 1시간 동안 기다렸다. 마침내 민준이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유진이가 보낸 문자였다. 죄송해요. 부장님이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민준이는 문자를 읽고 와인잔을 든 손을 떨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먼저 식사해요, 엄마. 유진이 금방 올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녀가 오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 저녁 식사는 우리 둘뿐이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가끔 공허한 말을 주고받으며 식사했다. 나는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야위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미소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빛을 찾아볼 수 없었다. 화요일 오후 나는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시간의 흔적이라는 이름의 카페로 들어섰다. 이곳은 나와 민준이에게 특별한 장소였다. 정원에는 거대한 등나무가 있었고 봄이 되면 보라색 꽃송이가 폭포처럼 흘러내려 벽돌 바닥 위에 자연스러운 카펫을 만들었다. 우리가 올 때마다 우리는 몇 시간이고 머물며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 베란다 토마토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부터 민준이가 설계 중인 건축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나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우리가 늘 앉던 구석의 나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오후에 햇살이 만개한 꽃가지 사이로 쏟아져 내려 금빛 얼룩을 만들었다. 나는 늘 좋아하던 시원한 음료인 수정과 한 잔을 주문했다. 나는 그곳에 앉아 손안에 컵을 돌리며 민준이를 기다렸다. 그는 15분 정도 늦었다. 그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거의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더 야위었고 과거에는 딱 맞던 하늘색 셔츠가 이제는 어깨 위에서 헐렁하게 보였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아 자기 자신을 돌볼 기력조차 없는 듯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억지 미소를 지었다. 죄송해요, 엄마. 길이 좀 막혔어요.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들렸다. 우리는 평소처럼 사소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베란다의 토마토가 이미 빨갛고 탐스러운 작은 열매를 몇 개 맺었다고 말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토마토 달걀볶음 해줄 생각이야. 나는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빛이라도 보고 싶다는 희망으로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네요, 엄마. 이번 주 교량 프로젝트가 좀 골치 아파졌어요. 하청업체에서 자재를 잘못 보내서 전체 공정이 다 지연됐거든요. 하지만 그의 말투는 평탄했고 마치 침묵을 메우기 위해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의 대화는 계속해서 부자연스러웠다. 나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친절한 미소를 띤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다. 나는 함께 나눠 먹으려고 카스텔라를 주문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시럽 없이요. 나는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민준이는 쓴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았다. 그는 늘 우유나 설탕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 쓴 커피는 영혼까지 시큼하게 만든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는 그저 심드렁하게 커피를 저을 뿐이었다. 숟가락이 컵에 부딪히며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갑자기 민준이가 젓던 손을 멈추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두려움 또한 담겨 있었다. 엄마,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가 다음에 할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한 것처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흰색 카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법무법인의 명함이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나는 얼어붙었다. 하마터면 내 수정과를 엎지를 뻔했다. 유언장? 내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넌 이제 겨우 35살이잖니. 민준아,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가슴이 심해 후켓 아래로 듯했다. 이렇게 젊고 활기찬 아들이 유언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시선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집, 예금, 차, 전부 엄마에게 남기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오후의 날씨는 따뜻했지만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럼 유진이는?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내 아내 잤니? 민준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정원의 등나무를 바라보았다. 보라색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무거워졌다. 마치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이 아직 날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 지난주에 제주도 호텔 예약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2인실이었어요. 그런데 유진이는 여자 클라이언트랑 회의하러 간다고 했거든요. 민준이의 말은 칼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유진이가 불참했던 수많은 날들, 민준이의 밤늦은 전화, 그리고 내가 베란다에서 그가 속삭이는 것을 보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나는 그 신호들을 무시하려 애썼고 모든 것이 오해일 뿐이며 유진이는 그저 일이 바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지금 민준이의 눈을 보며 나는 그가 더 이상 그런 변명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 사람이 날 배신한 것 같아요. 그가 심호흡을 하며 말을 이었다. 마치 용기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를 위로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왔다. 아들아, 만약 이 모든 게 오해라면? 나는 나 자신조차 믿지 못하면서 말했다. 지금 유언장을 작성하는 건 너무 이른 거 아닐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눈빛은 확고했다. 이르지 않아요. 엄마, 뭔가 느낌이 아주 안 좋아요. 제가 완전히 믿는 오랜 친구에게 부탁해둔 게 있어요. 누구? 내가 물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저 손을 흔들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외국에 살고 있는데 곧 돌아올 거예요. 모든 게 끝나면 다 말씀드릴게요. 전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엄마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나는 오싹한 한기를 느꼈다. 안전? 그는 왜 나를 그렇게 걱정하는 걸까?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은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침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강렬한 불안감이 나를 덮쳤지만 우리의 대화는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숟가락이 컵에 부딪히는 소리는 멈췄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설 때 민준이는 나를 꽉 안았다. 평소보다 더 힘껏. 그는 내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 몸 조심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차마 말하지 못할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했다. 나는 그를 마주 안으며 내 아들의 온기를 느꼈지만 동시에 깨트릴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도 느꼈다. 나는 민준이가 그의 은색 세단을 타고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가 길모퉁이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녁놀이 거리에 내려앉아 그 차를 반짝이게 했다. 마치 일생과의 작별 인사처럼. 나는 몰랐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그 만남이 있고 일주일 후 나는 베란다에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잎사귀 위에 물방울을 작은 진주처럼 반짝이게 했다. 나는 이런 아침을 좋아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새들의 지저귀과 물뿌리개의 졸졸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오는 아침을. 하지만 그날 그 고요함은 집 안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깨졌다. 그 소리는 날카롭고 집요했다. 마치 다급하게 관심을 요구하는 듯했다. 나는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닫고 안으로 들어갔다. 수화기를 들었다. 빨리 걸어온 탓에 숨이 약간 찼다. 여보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절제된 고통스러운 사실을 말하기 전에 평정을 유지하려는 듯한 목소리였다. 임미의 여사님 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네, 그런데요.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감하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여사님, 저는 시경의 유영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테이블을 붙잡아야만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형사님? 내 목소리는 떨렸다. 헛되이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형사의 목소리는 느리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으로 향하는 국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은색 세단 차량 번호는. 그가 차량 번호를 읊는 순간 내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진민준 씨, 아드님 되시는 분입니다. 생존자는 없습니다. 생존자는 없다. 그 말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했다. 전화기가 내 손에서 미끄러져 타일 바닥 위로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내 주변의 세상은 고요해졌다. 귓가에서 혈액이 웅웅거리는 소리, 바다의 조수처럼 둔탁한 소리만이 들렸다. 내가 언제 바닥에 주저앉았는지 알 수 없었다. 무릎이 차가운 타일에 부딪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오직 민준이의 모습만이 보였다. 그의 미소, 그의 따뜻한 눈빛, 그 카페에서의 마지막 진한 포옹.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주워들고 거의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사고요? 왜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내 목소리는 낯설고 부서져 있었다. 제 아들은 지난주에 월요일에 차를 정비소에 맡긴다고 했어요. 아주 조심스러운 아이예요. 사고일 리가 없어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유 형사는 내가 꾸며낸 동정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투로 대답했다. 여사님, 충격이 크신 점 이해합니다. 초기 보고에 따르면 차량의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가 통제를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브레이크 파열이요? 나는 몇 번이고 고개를 저었다. 마치 그가 전화 너머로 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불가능해요. 나는 거의 고함을 질렀다. 민준이는 아주 꼼꼼한 아이예요. 자기 차에 그런 문제가 생기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는 그저 반복해서 말했다. 현재로서는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었다. 고통이 너무나 커서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민준이, 나의 유일한 아들, 내 평생을 바친 존재가 그렇게 가버렸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내 앞에 앉아 유언과 자신의 걱정, 유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그가, 이제 그는 없었다. 정신을 조금 차린 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유진이에게 전화하는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성공했다. 전화벨이 울렸지만 곧장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녀의 명랑하고 걱정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유진이에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메시지를 남겼다. 유진아, 전화 좀 받으렴. 사고가 났어. 민준이가 이제 없어. 나는 몇 통의 문자 메시지를 더 보냈다. 유진아, 어디 있니? 전화 좀 해. 민준이한테 사고가 났어. 하지만 모든 메시지는 전송됨으로만 표시될 뿐 읽음으로 바뀌지 않았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온 세상이 나를 등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후 며칠은 악몽과도 같았다. 나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 했다. 영안실에 가서 민준이를 확인했다. 평온하지만 생기 없는 얼굴로 누워있는 그를 보았을 때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다. 나는 그의 성품처럼 화려하지 않고 단정하며 따뜻한 단순한 나무관을 골랐다.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연결식 날짜를 정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감정 없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만약 내가 감정을 느끼도록 내버려 둔다면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었기 때문이다. 연결식 전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민준이의 어릴 적 사진을 끌어안고 있었다. 사진 속 그는 베란다에서 빨갛고 탐스러운 토마토를 들고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다. 엄마, 이게 제일 큰 거야. 그는 마치 그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성취인 양 외쳤었다. 나는 액자를 쓰다듬었다.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아들아, 왜 나를 혼자 두고 갔니?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지만 오직 침묵만이 대답해 주었다. 연결식 날 나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이웃들의 익숙한 얼굴, 민준이의 동료들, 오랜 친구들. 그들은 나를 안아주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내 생각은 고통과 풀리지 않는 의문들 사이에 갇혀 있었다. 유진이는 없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도 없었다. 나는 그녀를 생각하지 않으려 오직 민준이의 마지막 길을 보내는 데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부재는 내 마음을 계속해서 찢어놓는 또 다른 상처였다. 인파 속에서 오랜 이웃인 김 아주머니가 나를 한쪽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가 내게 휴대폰을 건넬 때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미애 씨, 미안하지만 내 딸이 방금 인스타그램에서 이걸 봤다네. 나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내 심장이 멎었다. 그것은 유진이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새빨간 비키니를 입고 제주도의 어느 해변에 서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활짝 웃고 있었다. 그녀는 구릿빛 피부의 한 남자와 팔짱을 끼고 둘이서 칵테일 잔을 들어 올리며 행복에 겨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지상낙원이 실존했다니. 사진은 몇 시간 전에 게시되었다. 바로 민준이의 연결식이 열리고 있던 바로 그날에.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카페에서의 민준이의 피곤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반복해서 말했던 그 사람이 아직 날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의 유언에 대한 말, 그의 불안함, 불륜에 대한 의심. 그리고 지금 이 사진. 모든 것이 끔찍한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졌다. 브레이크 파열. 민준이는 그토록 조심스러웠다.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리고 이곳에 있어야 할 유진이는 먼 해변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 내 안의 고통은 다른 무언가로 변해갔다. 차갑고 단단하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무언가로. 차가운 비가 내 얼굴을 때렸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세상은 오직 나와 민준이의 무덤, 그리고 묘비 앞에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그 남자만으로 축소된 듯했다. 세찬 바람이 불어와 마른 나뭇가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묘지 자체가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그 남자는 몸을 떨며 살짝 돌아섰다. 이 작은 움직임이 억압적인 침묵을 깨뜨렸고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구두굽이 축축한 흙에 밝혔다. 자갈이 밟히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다. 몇 걸음 더 다가가자 그가 더 뚜렷하게 보였다. 그는 낡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어두운 불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눈가의 주름은 그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 단단하고 맑은 눈빛에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다. 나는 민준이가 보여주었던 낡은 사진 속에서 이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환하게 웃던 행복한 시간이었다. 내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어머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상아했지만 매우 안정적이었다.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더듬거리며 물었다. 누구세요? 내 아들은 어디 있죠? 이 질문은 본능적으로 튀어나왔다. 민준이가 이곳에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문자 메시지 나 죽지 않았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광적인 희망의 불씨를 심어놓았기 때문이었다. 단 한순간이라도 그 남자는 한 걸음 다가왔다. 시선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박정우입니다. 그가 말했다. 순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정우, 민준이의 중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 20년 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그 친구. 민준이가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내가 가장 믿는 형제라고 불렀던 그 친구. 정우?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다. 민준이가 말했던 그 친구.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에는 마치 거대한 짐을 짊어진 듯 죄책감이 가득했다. 문자는 제가 보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가진 특수장비로 민준이의 옛 번호를 흉내냈어요. 어머님, 사칭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전화를 드렸다면 믿지 않으셨을 테고 이 한밤중에 여기까지 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스스로와 싸우는 듯 고개를 숙였다. 저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내 안에서 폭발했다. 왜요? 나는 거의 비명을 질렀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요? 단 1초라도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느낀 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냐고요. 내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를 붙잡고 나를 찢어놓는 이 고통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싶었다. 정우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민준이가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마치 한 글자 한 글자가 그에게 고통을 주는 듯했다. 한 달 전 민준이가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삶에 뭔가 아주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명확한 지시와 함께요. 일주일 안에 내게서 소식이 없으면 우리 엄마를 구해줘.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꽂혔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정우가 한 걸음 다가와 내 팔을 부축하지 않았다면 나는 차가운 땅 위로 쓰러졌을 것이다. 나는 그의 팔을 꽉 붙잡았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였다. 나를 구해달라고? 무엇으로부터? 나는 떨며 흐느꼈다. 민준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왜 나를 그렇게 걱정한 거죠? 정우는 나를 근처의 벤치로 부축했다. 큰 나무 아래라 비를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었다. 그는 내 옆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어머님, 아드님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요. 나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이야기할 순 없어요. 묘비 사이를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우리 얼굴을 때리는 빛 속에서는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정우는 결심과 후회가 뒤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를 내 차로 이끌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발밑에 자갈 소리와 끊임없이 내리는 빗소리만이 우리와 함께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와이퍼가 유리를 긁는 소리와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다. 나는 핸들을 꽉 잡고 손의 떨림을 억제하려 했었다. 머릿속에서는 민준이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의 미소, 카페에서의 쉰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경고. 엄마, 몸 조심하세요. 이제 정우가 민준이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말하자 나는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진실이 필요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집에 도착한 후 나는 정우를 주방으로 안내했다. 낡은 나무 식탁과 창가에 화분들이 놓인 나의 작은 주방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에 속한 공간처럼. 나는 물을 끓였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조금은 나아졌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차를 끓이는 것 같은 사소한 일이라도 해야만 했다. 정우는 식탁에 앉아 젖은 가죽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다. 그는 태블릿 PC 한 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검은 화면이 마치 민준이가 남긴 비밀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다. 저는 뉴욕에서 경찰로 일했습니다. 정우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건강 문제로 조기 퇴직했지만요. 우리 가족이 이사 가기 전까지 민준이와 저는 이 동네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연락이 끊긴 적이 없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과거를 회상하는 듯 시선이 흐려졌다. 민준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늘 믿음직스럽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몇 달 전 그가 제게 전화했을 때 저는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켜고 몇 번의 터치 끝에 암호로 보호된 파일을 열었다. 이것들이 민준이가 제게 보낸 것들입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화면이 밝아졌고 나는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았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민준이와 유진이의 공동명의 계좌의 은행거래 내역서였다. 냉혹한 숫자들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매 주말마다 강원랜드 카지노 근처 ATM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것을 보았다. 민준이는 도박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아들은 돈에 대해 매우 신중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는 늘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럴 리 없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계속 넘겼다. 민준이의 개인 노트북 화면 캡처가 나타났다. 거기에는 붉은색 메시지가 떠 있었다. 로그인 실패 횟수 초과로 계정이 잠겼습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정우가 설명했다. 민준이는 노트북에 중요한 파일들을 저장해 두었는데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유진이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거죠. 등골이 오싹해졌다. 유진이, 내가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 내 딸처럼 여겼던 그녀가 이제 내 앞에서 낯선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어서 정우는 메신저 앱을 열었다. 화면에는 민준이가 유진이가 잠든 사이 그녀의 휴대폰에서 캡처한 대화 내용이 나타났다. 수신인의 이름은 오재현이었다. 나는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다. 모든 문장이 내 심장을 베는 것 같았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 늘 가던 거기서 보자. 당연하지. 내 사랑. 그 인간한테는 출장 간다고 말해둘게. 우리 언제쯤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까? 숨기는 거 이제 지겨워. 곧이야. 자기야.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나는 얼어붙었다.
눈물이 낡은 나무 식탁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 말들은 내가 그토록 유지하려 애썼던 모든 이미지를 파괴했다. 나는 유진이가 그저 바쁘거나 혼란스럽거나 모든 것이 오해일 뿐이라고 믿어왔다. 오재현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이와 그는 1년 넘게 만나왔습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민준이, 내 아들은 이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고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고통을 홀로 감내하고 있었다. 정우는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민준이는 그들을 혼자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충분한 증거를 모아 유진이와 이혼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머님을 미국으로 모시고 가서 저와 제 가족과 함께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밝혀지면 유진이가 어머님을 해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확인 메일 한 통을 열었다. 인천에서 뉴욕으로 가는 편도 항공권 2장이었다. 이름은 나와 민준이의 것이었다. 출발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이었다. 제가 돌아와서 수속을 돕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우는 마치 자신을 탓하는 듯 목이 맨 소리로 말을 맺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를 잃은 고통은 여전히 내 심장을 찢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통 아래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찬 불꽃이었다. 나는 정우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단호해졌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물었다. 그 확신의 찬 목소리는 마치 고통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더 강하고 더 단호한 사람으로 단련시킨 듯했다. 정우는 나를 보았다. 표정은 진지했지만 신중함 또한 깃들어 있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정황 증거뿐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나무 식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이것들은 유진이가 불륜을 저질렀고 동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민준이를 살해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살해. 그 단어는 칼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나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나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무리 잔혹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차가운 두 손을 깍지 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 작은 고통은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우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목소리는 낮아졌다.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장시성을 가진 사설탐정이죠. 아주 유능하고 조용히 일 처리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가 필요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외곽의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작은 식당으로 차를 몰았다. 그곳은 흙길 뒤에 숨어 있었고 나무 테이블 몇 개가 전부였으며 공기 중에는 진한 커피 볶는 향이 가득했다. 나는 햇빛이 닿지 않는 구석진 자리를 골랐다. 마치 온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은 것처럼. 장탐정은 정시에 도착했다. 그는 한 번 보면 잊어버릴 정도로 평범한 외모의 중년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떤 비밀이라도 꿰뚫어 볼 듯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달아빠진 재킷을 입고 손에는 수첩을 든 채 우리 맞은편에 앉았다. 불필요한 인사는 없었다. 정우와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이의 의심부터 유진이의 메시지, 그리고 민준이의 연결식 날 제주도 해변에서의 사진까지. 장탐정은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가끔 빠르고 정확한 필치로 수첩에 무언가를 적을 뿐이었다. 정우가 은행거래 내역서와 민준이의 노트북 캡처 화면을 보여주자 장탐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계산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어려운 일이 되겠군요. 그는 차분하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상대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죠. 정우는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 탐정 쪽으로 밀었다. 착수금입니다. 그가 말했다. 가능한 한빨리 결과가 필요합니다. 장 탐정은 봉투를 쳐다보았지만 바로 손대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 것처럼 바람같이 사라졌다. 나는 그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내 마지막 희망을 낯선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을 느꼈다. 이후 며칠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다. 나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밖에 작은 소리, 나무집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 깨어났다. 유진이가 돌아온 것은 아닐까? 혹은 더 나쁘게는 내가 그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챈 것은 아닐까?
나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유진이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도 없었다. 아마도 모든 것이 잠잠해지기를 인내심 강한 사냥꾼처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화분에 물을 주고 집을 청소하며 바쁘게 지내려 했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늘 민준이에게로 정우가 했던 말로 돌아갔다. 아드님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연결식이 끝나고 꼭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거실에 앉아 민준이의 영정 사진을 안고 있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흘끗 보았다. 장탐정입니다. 그가 희망의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전화를 받고 몇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나를 보았다. 눈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필요한 걸 찾아냈답니다. 우리는 같은 낡은 식당에서 장탐정을 만났다. 이번에 그는 USB 하나와 사진 한 묶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처음 몇 장의 사진에는 유진이와 오재현이 손을 잡고 제주도의 한 고급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행복하고 즐거운 미소를 띤 채. 다음 장은 내 가슴을 조여왔다. 그들은 수영장가에서 열정적으로 키스를 나누고 있었고 햇살이 유진이의 환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살을 파고들었다. 민준이가... 나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장탐정은 내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장탐정은 USB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재현이 제주도에서 렌트한 차 좌석 밑에 초소형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이건 그들이 공항으로 돌아가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그는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고 이어폰을 낀 채 녹음 파일을 찾았다. 그리고 스피커를 켰다. 나는 곧 들려올 내용에 대비하며 숨을 참았다. 먼저 오재현의 떨리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모든 게 괜찮은 거 맞아? 아무도 의심 안 하겠지? 이어서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갑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다. 뭘 걱정해?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야. 브레이크 호스에 작은 흠집 하나 내는 걸로 끝났잖아. 민준이는 죽었고 우리는 모든 걸 갖게 됐어. 집, 예금, 그리고 그가 최근에 가입한 거액의 생명보험금까지. 심장이 꽉 조이는 것 같았다. 유진이의 한마디 한마디는 칼이 되어 내 영혼에 남은 조각들을 찢어놓았다. 오재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전히 긴장한 목소리였다. 그럼 그 늙은이는? 그 여자가 상속받는 거 아니야? 유진이는 차가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 내 피가 얼어붙었다. 걱정 마. 보험금 받으면 내가 처리할 거야. 전기합선이라든가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라든가. 간단해. 금방 자기 아들 곁으로 보내줄게. 장탐정은 재생을 멈췄다. 방 안에는 우리의 무거운 숨소리만이 들리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두 손을 너무 꽉 쥐어서 손톱이 피부에 붉고 고통스러운 자국을 남겼다. 하지만 그깟 살갗의 아픔은 내 안을 집어삼키는 분노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유진이, 내가 딸처럼 여겼던 그 여자가 민준이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까지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니. 나는 정우를 보았고 그도 나를 마주 보았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없이 우리는 민준이의 원한을 갚아줄 시간이 왔다는 것을 서로 이해했다. 나와 정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증거, 유진이와 오재현의 제주도 사진,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시경으로 향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유형사였다. 민준이의 사고 소식을 내게 전했던 바로 그 형사였다. 이번에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 기억 속의 그 가식적인 동정심은 사라지고 절대적인 진지함과 집중력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우리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표정을 더욱 엄숙하게 만들었다. 정우가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네자 나는 그가 그것을 컴퓨터에 꽂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유진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고 오재현의 목소리는 긴장감을 드러냈다. 브레이크 호스에 손 좀 대면 돼. 유진이는 마치 간단한 휴가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했다. 보험금 받으면 그 늙은이는 내가 잘 처리할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 잔인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었다. 내 아들 민준이는 살해당했고 내가 다음 목표였다. 유형사는 모든 내용을 듣는 동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세상에... 그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컴퓨터에 빠르게 무언가를 타이핑하며 메모를 했다. 그리고 우리를 보았다.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했다. 법적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영장은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두 분은 침묵을 지키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셔야 합니다. 서유진과 오재현이 당신들이 무언가 알아챘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 형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만약 그들이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유진이가 나를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마치 심연의 가장자리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이틀 후 유진이가 돌아왔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집 앞에 차 엔진 소리가 멈추는 것을 들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그녀가 검은색 세단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다. 온통 검은 옷차림에 얼굴의 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슬픔에 잠긴 척 연기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모두 쇼라는 것을 알았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나를 집어삼키는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눌렀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유 형사는 그녀를 혼자 상대해서도 그녀가 의심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초인종이 3번째 울렸다. 이어서 내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을 들었다. 유진이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이름이 깜박이고 있었지만 받지 않았다. 곧바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머님, 저 돌아왔어요.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니, 나는 저 여자를 내 집 안에 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정우는 집에 남겠다고 고집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블랙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시종일관 경계하는 눈빛을 유지했다. 어머님을 혼자 둘 수 없습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예감이 좋지 않아요. 나는 괜찮다고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민준이가 어머님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그를 다시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함과 불안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나는 위층 내 방으로 올라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모든 소리, 창밖의 바람 소리, 나뭇가지가 지붕을 긁는 소리에 깜짝 놀랐겠다. 유진이가 밖에서 숨어 있을 것만 같았다. 새벽 2시경 뒷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도 나무십 스치는 소리도 아니었다. 무언가를 만지는 듯한 금속성의 소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커튼을 살짝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한 인형이 우리 집 두꺼비집 옆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게 유진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후드가 달린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 형태와 움직임은 틀림없었다. 그녀는 두꺼비집에 손을 대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펜치 같은 것을 들고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나는 거실로 달려가 정우를 흔들어 깨웠다. 밖에 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두꺼비집을 만지고 있어요. 정우는 즉시 일어났다.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불을 켜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유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XX로 14번지입니다. 두꺼비집을 만지고 있어요. 순찰차한대 즉시 보내주십시오. 그는 내게 조용히 하고 전등 스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손짓을 했다. 함정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만약 아침에 당신이 불을 켠다면 합선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죠. 모든 게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숨죽인 채 밖에서 들려오는 금속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멈췄지만 나는 여전히 잠복한 유령처럼 유진이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나를 집어삼키는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미 내 민준이를 빼앗아갔고 이제 내 목숨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오직 보험금을 타내 오재현과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상관없었다. 그저 그들이 그녀를 잡기를 바랐다. 내 아들의 원한을 갚고 싶었다. 몇 분 후 나는 길 끝에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멈추는 것을 들었다. 사이렌 소리는 없었다. 오직 긴장된 정적만이 흘렀다. 손전등 불빛이 뒷마당을 비추었다. 그리고 유진이의 날카로운 비명이 밤을 갈랐다. 나와 정우는 창가로 달려갔다.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았다. 유진이는 불빛 아래 얼어붙어 있었다. 손에는 아직 전선 뭉치와 작은 펜치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도구들은 땅에 흩어져 있었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애썼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두꺼비 집을 점검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팀을 이끄는 여경, 엄격한 눈빛의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서유진 씨, 당신을 재물손괴 및 상해 의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바로 그때 유 형사가 정우에게 전화를 걸어 오재현이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는 파나마 행편도 비행기를 타려던 참이었고 가방에는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다. 유진이가 재빨리 인출한 민준이의 사망보험금이었다. 그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유 형사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목소리에는 뚜렷한 만족감이 묻어났다. 그는 서유진이 민준이 차의 브레이크를 파손하는 것을 도왔지만 모든 것이 그녀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 모두를 법정에 세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우가 전화를 끊었을 때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다. 거대한 공허함과 뒤섞인 안도감 때문이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다. 나는 단순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뒤로 낮게 묶었다. 40여 년 전 남편이 준 결혼 반지 외에는 아무런 장신구도 하지 않았다. 정우는 피해자 가족을 위해 마련된 첫 번째 줄 좌석, 내 옆에 앉았다. 잘 다려진 검은색 정장이 그의 지친 얼굴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다. 마치 힘을 주려는 듯 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저 이날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민준이가 비록 내 기억 속에서 남아 평안히 쉴 수 있도록. 법정 반대편에는 유진이와 오재현이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따로 앉아 있었다. 유진이는 초췌했고 눈은 퀭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집에 처음 들어섰던 그 젊은 시절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낮게 묶었으며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모은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오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다. 마치 법정에서 사라지고 싶은 듯했다. 그들을 보며 나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둔탁한 고통과 여전히 내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분노만이 느껴졌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단호한 목소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 여성 검사가 일어나 사건을 진술했다. 그는 나를 첫 번째 증인으로 불렀다. 나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생각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나는 시간의 흔적 카페에서 민준이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일부터 그가 불안해하며 유언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유형사로부터 그 치명적인 전화를 받았던 것, 그리고 내 아들의 연결식 날 제주도 해변에서 미소 짓고 있는 유진이의 사진을 본 것까지 모두 서술했다. 나는 민준이의 의심, 나에 대한 그의 걱정, 그리고 유진이가 우리 집 두꺼비 집을 파손하는 것을 발견했던 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민준이를 언급할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말하는 동안 유진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유진이의 변호사, 키가 크고 목소리가 부드러우며 능글맞은 남자가 반박하려 했다. 재판장님, 그는 거짓 자신감으로 말했다. 임미애 씨는 그저 슬픔에 잠긴 어머니일 뿐입니다. 고통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제 의뢰인을 진민준 씨의 사고와 연결지을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검사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증거는 있습니다. 그가 사진을 투사하라는 신호를 보내자 법정은 조용해졌다. 유진이와 오재현이 제주도 호텔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수영장에서 근심 없는 연인처럼 웃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이의 변호사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나는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이어서 검사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시했다. 유진이와 오재현이 여행한 날짜에 민준이와 유진이의 공동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된 내역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금전적 동기입니다. 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유진은 수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금을 포함하여 남편의 재산을 탈취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웅성거렸다. 이번에는 유진이가 모든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더 깊이 숙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 치명타가 나왔다. 녹음 파일을 재생할 것을 요청합니다. 검사가 선언했다. 법원 직원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스피커에서 명확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오재현의 걱정스러운 말투였다. 정말 모든 게 괜찮은 거 맞아? 아무도 의심 안 하겠지?
그리고 유진이의 차갑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뭘 걱정해?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야. 브레이크 호스에 작은 흠집 하나 내는 걸로 끝났잖아. 민준이는 갔고 우리는 모든 걸 갖게 됐어. 그녀의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리고 내가 결코 잊지 못할 그 한마디가 나왔다. 보험금 받으면 그 늙은이는 내가 처리할 거야. 전기합선이라든가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라든가 금방 자기 아들 곁으로 보내줄게. 법정은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유진이의 변호사마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손은 서류를 넘길 때 떨렸고 변호할 말을 찾지 못했다. 유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마침내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오재현은 눈을 감았다.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했다. 검사는 최종 변론을 마쳤다. 그의 목소리는 판결처럼 울려 퍼졌다.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된 살인입니다. 탐욕과 잔인함에 의해 냉혹하게 계산된 범죄입니다. 서유진과 오재현은 진민준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그의 어머니 임미애 씨까지 살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배심원단이 평일을 위해 퇴정했을 때 나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선은 앞을 향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정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민준이를 생각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세월, 그의 어린아이 같은 미소, 그리고 그가 떠나기 전 나를 꽉 안아주었던 모습. 그가 내가 그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까 궁금했다. 배심원단은 2시간 후에 돌아왔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의심도 없었다. 판사, 장엄한 목소리의 나이든 남자가 일어나 판결을 낭독했다. 피고인 서유진, 살인 및 살인 공모 혐의 유죄, 징역 35년을 선고한다. 가석방은 불허한다. 유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법정 경위가 그녀에게 수갑을 채워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 오재현, 판사가 계속했다. 살인 공모 혐의 유죄,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오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다.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며 재판의 끝을 알렸다. 법정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지만 나는 어떤 만족감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기묘한 공허함만이 나를 감쌌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민준이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이 보였다. 여름날의 햇살처럼 환한 그의 미소가.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직 그와 나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아들아, 이제 편히 쉬렴. 재판 후의 나날들 속에서 나의 작은 집은 더 이상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낡은 타일 바닥 위에 따뜻한 빛의 얼룩을 남기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눈물을 흘리며 화분에 물을 주던 뒷마당, 베란다는 이제 새로운 푸른 싹을 틔우며 생기로 가득 찼다. 정우는 내 생각과는 달리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처리할 일이 좀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가 그저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거의 매일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왔다. 때로는 근처 빵집에서 갓 구운 빵을, 때로는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채소를, 어떤 날은 말없이 나무 울타리를 고쳐주거나 정원의 나뭇가지를 다듬어 주었다. 이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은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의 방식이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그 고통스러웠던 날들에 대해, 혹은 유진이와 오재현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예전에 민준이와 그랬던 것처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나는 정우에게 민준이가 어렸을 때 빨간 토마토를 들고 베란다를 뛰어다니며 엄마, 이게 제일 큰 거야 라고 외쳤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정우는 웃으며 뉴욕에 있는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은퇴 후 정원 가꾸기에 몰두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박하지만 조금이나마 다시 생기를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들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우는 붉은 진달래 화분을 들고 와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놓아주었다. 이 집이랑 잘 어울리네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처럼 강인하고요. 나는 부드러운 꽃잎을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의 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우리는 주방 식탁에 앉아 국화차를 마셨다.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한 줄기 평온함을 느꼈다. 어머님, 정우가 마치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고르듯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아내와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는 어머님을 뉴욕으로 모셔서
저희 가족과 함께 지내셨으면 합니다. 환경도 바꾸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는 내가 거절할까 두려운 듯 진심 어리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고맙네, 정우. 정말 고맙지만 여긴 내 집이야. 여기엔 민준이의 추억이 있어. 이 베란다에, 이 주방에, 그가 늘 책을 읽던 저 소파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떠날 수가 없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햇살을 듬뿍 받고 있는 진달래 화분을 바라보았다. 나는 여기에 속해 있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정우는 마치 내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며 손안에 찻잔을 돌렸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부드럽고 단호한 눈빛으로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민준이가 예전에 제 목숨을 한번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가 거의 비밀을 고백하듯 나지막이 말했다. 어렸을 때 제가 강에 빠졌는데 물살이 아주 셌어요.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랐죠. 민준이는 자기도 무서웠을 텐데 물에 뛰어들어 저를 끌어내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목숨을 바쳤어요. 그는 용기를 내는 듯 심호흡을 했다. 그가 어머님을 부탁했는데 저는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한번 그를 실망시켰죠.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어머님,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저를 아드님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내가 거절할까 두려운 듯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말을 멈췄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잠시 멎는 듯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내 삶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따뜻함과 감사함 때문이었다. 나는 정우를 보았다. 세상을 떠난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뉴욕의 안락한 삶을 떠나 이곳으로 돌아온 이 남자를. 그에게서 나는 민준이의 친구뿐만 아니라 민준이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지켜주고자 하는 아들의 모습도 보았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토록 많은 어두운 날들을 겪은 후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내 아들이 친구는 참 잘 골랐구나. 나는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정우도 웃었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다. 그 순간 나는 어딘가에서 민준이가 우리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 매 주말 나와 정우는 함께 추모공원에 갔다. 우리는 더 이상 장례식과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국화를 가져가지 않았다. 대신 민준이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활짝 핀 하얀 백합을 가져갔다. 백합은 믿음을 상징한대. 엄마, 그가 어렸을 때 정원을 보며 종종 그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는 묘비 앞에 서서 그에게 한 주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진달래가 활짝 핀 이야기, 정원의 새로운 울타리 이야기, 혹은 정우가 화상통화로 뉴욕의 아이들과 함께 본 축구 경기 이야기. 때로는 그저 조용히 서서 모든 미풍 속에서 민준이의 존재를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민준이를 잃은 고통은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처럼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가족의 정과 새로운 유대감으로 아물어가고 있었다. 정우는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민준이를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 남긴 사랑과 보살핌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형태를 바꾸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비출 뿐이라는 것을. 모든 상실과 고난을 겪은 후 나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맞설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지만 그 속에서 강인함이 태어난다는 것을. 진실은 때로 늦게 찾아오지만 정의는 우리가 용기를 내어 찾는다면 언제나 빛을 발할 길을 찾는다는 것을. 삶은 잔혹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선함,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간직한다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할 등불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